금요일에는 저희가 청년 여성들의 다른 생각을 또 귀 기울여 들어보는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간 똑똑똑 오늘도 두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개관올레 이진송 편집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양지혜 활동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정말 우리도 들어오기 전에도 뭐 빵 가격 얘기하고 이것저것 얘기를 좀 했었는데 물가가 올라도 요즘 좀 많이 오르는 느낌이 들어요. 걱정이 많은데 두 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실제로 뭐 지난 5일에 이 통계청 발표 보니까 6월 소비자 물가지수 1년 전보다 6%가량 뛰었다. 지금 이런 자료도 나오고 있는데 어디서 체감하시고 어디서 느끼시는지 먼저 네. 네, 저는 아무래도 식비에서 체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예전에는 바쁘다 보니까 밥을 많이 밖에서 사 먹었거든요. 아, 외식비. 네, 그렇죠. 근데 한 2달 정도 주변에 있었던 분식집 같은 저렴한 가격의 밥집들이 1,000원씩, 2,000원씩 메뉴가 훅훅 오르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요즘엔 좀 그냥 냉동 밥 같은 거 그렇죠. 시켜가지고 그거 하나씩 해동해서 먹고 이러면서 이제 살려고 먹는 거지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요. 제 주변에는 아직 취업 준비생인 청년분들이나 정기적 소득이 없는 청소년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런 생활물가 상승이 치명적인 상황들이 많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에는 월 5만 원대 용돈을 받는 경우가 평균적인데 요즘은 한 끼 식사만 하더라도 외식을 하면 10,000원에 가깝기 때문에 한 달을 5만 원에 버틴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어떠세요? 이진성 편집장께서는 양지 활동가 얘기 들어봤는데. 네, 저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식비나 이런 생필품에서 많은 인상률을 느끼고 있는데요. 살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장을 볼 때 일정한 주기를 두고 항상 구매하는 물품을 정해진 예산에 맞춰서 사게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늘 사던 대로만 샀는데 이제 총액의 차이가 이제 굉장히 많이 나는 거를 실감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아까 청소년 얘기를 해주셨는데 과자 한 봉지를 사려고 해도 네. 사실은 특별히 뭐 할인점을 찾아가지 않는 이상은 1,500원 이하로는 선택지가 굉장히 좁은 상황이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외식을 하려고 해도 특별히 비싼 게 아니라 그냥 밥을 한 끼 먹는데도 이제 10,000원을 넘기 일수라서 최근에 이제 고물가에 뭐 런치플레이션이라는 말도 생겼다고 해요. 신조어로. 런치플레이션. 네, 런치와 이제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라는 신조어라고 하는데 물가가 오르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제일 먼저 식비를 줄이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건강이 좀 빈부격차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먹는 거 사실 참 중요한 건데. 아, 이제 이렇게 되면은 모두가 이제 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지금 식비를 먼저 줄인다라고 이진석 편집장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주변을 보니까 정말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커피나 그다음에 간식비 같은 거를 제일 많이 줄이게 되고요. 또 식비가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뭐 직장인 친구들 같은 경우 도시락을 싼다거나 이제 커피를 좀 탕비실에서 이제 해결을 한다거나 그렇죠. 하는 식으로 좀 선택지를 많이 바꾸게 되는데요. 네. 이게 물가 지수를 구성하는 항목이 통계청에서 정하는 거라고 해요. 예. 그래서 소비 패턴을 잘 나타내주는 항목들이 이 소비자 물가지수의 구성 항목인데 이 한국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음식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15.4%로 이제 상당히 높다고 해요. 이게 의류나 신발이 4.8%인 거에 비해서 보면은 상당히 높은 걸 알 수 있는데, 그러네요. 예, 아무래도 음식료 가격의 변동이 굉장히 중요한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물가가 올랐을 때. 그 식비에서 가장 많은 좀 변동을 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차지하는 비중이 음식 부분이 크다. 지금 그렇게 얘기도 해주셨고 어떻게 주변 상황하고 좀 비교해서 같이 얘기를 해주시면요. 저의 경우에는 친구들과의 만남이 줄어드는 거. 사실은 이렇게 서울에 한 번 나가면 교통비부터 돈 쓸 일 너무너무 많고 그러네요. 또 물가도 너무 비싸기 때문에 서울에서 친구들이랑 노는 약속을 잘 안 잡게 되는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공통적으로. 그래서 또 요즘에 저는 주로 책 작업배 때문에 원고를 쓰고 제 친구들은 뭐 자기소개서 이런 거 쓰라고 카페나 이런 데 많이 가는데 카페보단 도서관을 애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사실 밀레니얼 세대는 애매하게 가난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애매한 가난이라는 게 지금 당장 복지제도에 잡혀가지고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나는 분명히 가난하고 뭔가 계속 아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저는 느끼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뭐 아메리카노는 사 먹지만 프라푸치노는 사 먹기 어려운
어려운 거 이런 몇백 원 차이로 내 취향을 포기해야 되고 내 여유를 포기해야 되는 가난이라는 것이 좀 이번 물가 상승으로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애매하게 가난하다라는 표현이 참 와닿는데 인플레이션이 지금 더 심해질 수도 있다. 또 더 오래 갈 가능성도 있다. 지금 뭐 그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혹시 이런 장기적 대책을 뭐 준비해 놓으신 거는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이게 사실 개인이 대책을 세운다는 것으로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에 화제인 독립출판물 하나를 소개를 좀 하자면 세계 대공황 레시피북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 갑작스럽게 경제 폭락을 맞았던 100년 전 세계 대공황 시절에 요리를 재현한 책인데요. 이게 굉장히 나온 지는 몇 년 됐는데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고물가 시대가 되면서 다시 주목받는 다시 좀 책이군요. 주목을 받고 있어요. 국가로부터 한정된 식재료를 배급을 받고 자기 ઠ밭을 읽어서 자급자족을 하고 좀 부족한 식재료로 최대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요리법을 고안을 했던 것을 그대로 이제 재현을 하면서 근데 역시 맛은 없다. 항상 이런 결론으로 끝나는 좀 유머러스, 좀 슬프고도 유머러스한 책이거든요. 주로 물을 많이 타나요, 그러면? 네, 그래서 이제 뭐 오리는 이제 오리 모양 그릇을 만들어서 담고 단백질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약간 유머를 가미한 책인데 이게 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생존을 하려고 노력했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책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씁쓸한 생각을 사람들한테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지금 7, 80년대 오일 쇼크 기간하고 지금을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더 힘들어지면 이제 20, 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세계 대공황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신 거군요. 어떻게 보세요, 양재 활동가께서는? 그러게요. 그냥 그런 부족한 자원 안에서 어떻게 그럼에도 먹고 살지를 고민하는 게 정말 좀 치열하죠. 뭐 이를테면 예전에 돈 없어서 컵라면을 불려 먹은 적 있었는데 그럼 더 배부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하면서 불려 먹은 적 있었는데 사실 그런 게 되게 웃프잖아요. 나 이래본 적까지 있어 라고 말하지만 사실 슬픈 일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제 주변에는 정말로 통장 잔고가 제로로 수렴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고물가 시대에 당장 한 달 벌어서 한 달을 사는데 그렇죠. 지금 당장 빚을 지거나 지금 당장 돈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대책을 세워야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요. 뭐 이를테면 제가 불안정 노동을 하게 되면서 그래 노후보장 대책 같은 거 세우지 못하는 삶이 되었군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년 보장 대책도 별로 없는 것 같은 삶을 사는 나 좀 그런 아득함 당장 내년이 두려운 아득함을 제 주변과 저는 좀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거의 이제 많은 분들이 체감을 하고 계시는데 젊은 분들이 특히 정부가 유류세를 뭐 내려보겠다. 물가 급등에도 뭐 어떻게 대응을 해보겠다. 지금 이제 그런 보도들은 나오고 있거든요. 아직은 근데 별로 이렇게 현실적으로는 와닿는 내용은 없는 것 같고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달부터 사실은 유류세 인하폭이 30%에서 37%로 확대가 됐는데 아무래도 실질적인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에너지 소비자 단체인 이컨슈머 에너지 석유시장 감시단의 조사에 따르면은 이달 1일에 휘발유 가격을 단 1원도 내리자는 주유소가 전체의 66.4%를 차지할 정도로 사실은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유류세 인하는 전혀 없는 것으로 이제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줄여줬는데도 1원도 네, 그래서 오히려 가격을 올린 곳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체감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이 고물가 시기에 국가 지원 이런 유류세 인하의 혜택이 국민이 아닌 정유사로 돌아가는 게 현실입니다.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이 유류세 인하액의 실제 소비자가 반영을 분석했는데요. 휘발유를 182원 인하했지만 실제 소비자가는 69원밖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요. 거의 뭐 3분의 1 수준인 그러네요. 거죠. 경유도 129원 인하했는데 53원 정도로 실제 소비자가에 반영됐어요. 사실 이 고물가 시기에 정유사만이 굉장히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국가의 지원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기업의 주머니로 꽂히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
있고 유류세 인하를 계속 추진하려면 정치권에서는 정유사 이익을 제한하고 이 혜택이 국민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 먼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를테면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건 정유사의 이런 초과 이익, 이 특수한 국면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들을 환수해서 국민들에게 지원하거나 뭐 위기계층을 지원하는 방식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횡재세 도입의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횡재세? 네. 그러니까 어부지리 했다는 건가요? 이런 상황에서? 그렇죠. 이런 특정한 어떤 사회적 국면으로 인해서 이렇게 초과적인 이익이 발생했다면 이 이익을 환수해서 사실 국가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나눠야 한다라는 거죠. 횡재한 이익들. 네. 정말 월급 빼고 이제 다 올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실 속에서 이 와중에 지금 저희가 이제 또 하나 더 언급해봐야 될 건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어요. 올해보다 500원 좀 못 되는 거죠. 그렇게 오른 9,620원. 근로자 고용주 어느 쪽도 사실은 뭐 만족하지 못한다 뭐 이렇게 지금 보도들은 나오고 있는데 이 최저임금의 액수와 논의 과정을 보시면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물가는 지금 올라가고 있고. 네. 사실은 제가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던 2006년에 제가 처음 받았던 시급은 3,500원이었거든요. 네, 그때로부터 이제 16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렇죠. 사실 그때 이후로 어떤 실질적으로 임금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좀 모순적인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아무래도 물가의 상승률이 더 높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뭐 기업 처지에서는 임금이 굉장히 경직적인 비용이라서 한 번 올리면 줄이기가 어려우니까 이게 올리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제품 가격을 올려서 마진을 보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물가 상승과 그리고 임금 인상 그리고 이게 다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를 띠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임금이 사실은 이렇게 최저임금이 안 오르고 있고 한 번 10,000원 한 번 달성하기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정도로 경직성이 있는 걸 생각을 하면 사실은 물가는 너무 빨리 오르고 임금은 너무나 오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임금으로 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기에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결국에는 미생고로 귀결이 될 가능성이 큰데 아직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좀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큽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지도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렇죠. 제안이 된 지는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고 문재인 정부의 약속이 최저임금 1만 원이기도 그랬죠. 했죠. 근데 여전히 10,000원도 되지 않는 임금이라는 게 되게 유감스럽고요. 2022년인데도 여전히 최저임금으로는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이를테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직접 확인한 무주택 1인 가구 노동자 실태 생계비는 2021년 기준으로 22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급으로 환산하면 15,500원 정도 돼요. 사실 물가가 올해 압도적으로 올랐으니까 2022년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생계비는 더 많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사실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1인 가구 생계비에조차 미달되는 최저임금. 과연 이게 올바른 것인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임금을 논의하는 방식이 생계비가 얼마나 필요한가 보다는 얼마나 인상률을 가져갈 것인가에 집중해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노사 측이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정부의 소극적인 인상안만이 채택되는 상황을 매해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사실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둔 임금 하한선이라는 게 최저임금인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1인 노동자 생계비보다는 더 높아야 된다라는 이 가족을 부양하는 거니까. 하향선을 분명히 중거점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또 한켠에서는 최저임금이 지금 낮은 거 아니냐 그러면은 예전에 비해서 올랐고 우리나라 정도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 편이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이번에 정경련에서 최저임금 결정되니까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OECD 대비 상위권이다. 낮은 편이 아니다. 이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을 확인해 본 결과 한국은 OECD 중 7위로 꽤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데요. 근데 이게 중위임금이 낮아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높은 거거든요. 이를테면 중위임금이란 건 중간 정도 되는 것이죠. 제일 그렇죠. 아래와 제일 위의 중간 정도 되는.
그래서 SBS 사실은 팀에 따르면 상당수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중위임금을 계산할 때 10인 이상 사업체를 기준으로 하는데 우리는 1인 사업체도 포함하다 보니 중위임금의 수준 자체가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작은 사업장까지 중위임금을 포함하니까. 계산하는데 포함되기 때문에.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런 OECD의 통계 자체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고 오히려 빅맥 지수 같은 실질적으로 이 임금 대비해서 물가를 어떻게 느끼고 있냐라고 하면 그럼 빅맥 지수는 네.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건 제가 오늘 통계를 준비해오진 예. 않았죠. 언제나 이런 빅맥 지수나 이런 노동자가 실제로 체감하는 물가나 임금에 대한 지수들은 다른 낮은 나라들에 편이군요. 비해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점들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은 최저임금 자체를 단순한 금액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외국에서 생활을 하거나 잠깐 나가 생활을 할 때 가장 그 실질적으로 체감을 하게 되는 게 이제 장바구니 물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적은 금액으로도 얼마나 좀 충분하게 살 수 먹고 있는가? 생활을 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이 사실은 기준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의 어떤 숫자적인 비교보다는 그 국가 안에서 그 금액으로 최저임금이 어떻게 최저임금을 받고 생활하는 사람들의 생존을 구성하는지 좀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준을 마련할 때. 네. 네. 자, 지금 뭐 최저임금만 가지고도 말이 많은데 얼마 전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과도한 임금 인상은 좀 자제하라. 이제 물론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언급이 됐을 텐데요. 이 말에 또 회사원들은 생활하기도 힘든데 이제 임금 인상 못하게 하니까 뿔났다 뭐 이런 보도도 저희가 본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우리 사회에 어떤 신호를 주는 것인지, 얼마나 큰 신호가 되는 것인지, 이게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 사실 그 말을 처음 듣고 벼룩의 간을 빼먹어야지 임금 인상을 과도하다고 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사실은 이게 뭐 심지어는 일부 고임금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는 게 아니라 6월 28일이니까 최저임금 결정 시기에 맞춰서 사실 최저임금 동결하라는 메시지를 경제부총리가 직접 준 것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 이런 말들이 불안정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한 요구인 최저임금 인상이 고물가 시대의 이기적인 요구로 비춰지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이 고물가 시대의 노동자들이 자기 편만 생각한다, 자기 이익만 생각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지금의 최저임금이 너무 낮고 노동자들이 현실적인 생존권을 얘기하는 게 최저임금 협상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발언은 좀 고물가의 책임을 오히려 고물가의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서민들한테 되돌리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정부 측에서 고용 효과가 미미하고 기업만을 위해 왔던 법인세 감면 같은 기업 감세 정책들을 좀 자제하는 게 필요한 시기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발언의 시기상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다라는 네. 지금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보세요, 이진성 편집장께서? 네, 저는 이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하라는 말과 단어가 굉장히 흥미롭게 들렸는데요. 그 상하이 봉쇄 당시에도 그 자유에 대한 욕구를 조절하라는 말이 이제 중국 정부로부터 있었죠. 나와서 굉장히 좀 디스토피아적이다라는 SF적이다라는 말을 사람들이 했었는데요. 네. 어떤 생존과 관련된 임금 문제를 마치 개인의 탐욕이나 이기적인 욕구로 축소를 함으로써 구조적인 문제를 은폐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식의 발언들이. 용어들이. 네, 근데 이런 식의 어떤 말들은 사실은 임금뿐만 아니라 뭐 전기세를 이야기를 하면서 가정용 전기와 산업용의 전기세의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분 전기를 아끼세요라고 가정에 개인의 노력에 그리고 옆집보다 적게 쓰면은 페이백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나 제도적인 문제들을 개인의 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좀 돌리는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임금뿐만 아니라 모든 전반에 좀 드러나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은 국가가 개인을 너무 약간 각자 도생의 존재로서 보면서 몰아버리는. 네, 그렇게 좀 오히려 책임져야 하는 주체로서의 책임은 방기를 하고 그들에게 각자 욕구를 조절함으로써 좀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존재로서 알아서 살아남으라고 얘기한 좀 무책임하다는 생각도 저는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과도하다는 기준은 무엇이며 그렇다면 왜 기업의 과도한 사익 추구는 자제하라고 말하지 않는가? 왜 이 기업의 이익에서 뭐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가져가는 큰 이익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임금 인상을 자제하라고 말을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전기세 하나도 사실은 그 안에 나눠져 있는 그 구조, 임금도 사실은 뭐 CEO의 임금부터 해서 네. 구조가 엄청 복잡하게 되어 있죠. 그중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이 지적이 필요하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자, 이제 경제가 정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미래를 알 수가 없고 일단 경제는 좀 최악의 상황을 먼저 상정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요. 좀 나쁜 상황까지 염두에 둬 본다면 지금의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이게 버티기 어려운 뭐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은 또 힘들어하지 않겠습니까? 또 인건비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할 텐데요. 이런 불안정한 또 고용 상태에 놓인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떻게 보호해야 될 방법을 마련해야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물가 상승이 거의 IMF 시기와 비슷한 추이의 물가 상승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고물가의 고통이라는 것은 청소년처럼 임금 노동을 하지 않아 정기적 소득이 없는 이들에게는 더욱더 가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렇다 보니 정부가 수수자들이 겪는 고물가의 고통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나 걱정되는 게 사실이고 이런 기업 감세를 통해서 기업에서 고용을 더 많이 해라라는 식으로 정부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니라 국민 보편에게 소득을 보장하고 지금 이 순간에 소득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면밀히 살피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진석 편집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근에 이제 편의점 점주들이 심야에 물건을 할증해서 판매하는 것들을 요구를 하기도 했는데요. 사실은 지금의 어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지금까지 터무니없이 싼 인건비 때문에 누릴 수 있었던 애초에 좀 비정상적이고 사실은 우리의 권리가 아닌 것이 아니었나에 대한 생각을 저는 좀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건에 근본적으로. 대해서는. 네.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계층을 돌봐야 할지 이런 것도 같이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참 걱정스럽네요. 여러 가지로. 경제가 좀 어떻게 빨리 회복되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네요. 주간 똑똑똑 오늘은 일상을 위협하는 물가 상승, 최저임금 문제 같이 저희가 고민해봤습니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BT의 양지 활동가 기관올레 이진성 편집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